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169쪽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25번 보시면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해야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작은 것이라 추진회 구성을 안 하는 예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동의요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만큼은 5432 4321보다 좀 더 센 5432 우리 법에서는 10분의 8, 3분의 2로 표현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에서 시도제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과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7층 이하로 이렇게 통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거는 없애고 지금은 기타 지역에서의 그냥 그 층수 제한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보통 건축 제한에 따르는데 단 2종 일반에서만 지금 지문처럼 15층 이하에서 시도제로로 정해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규정만 여기서만 이렇게 마련해놨죠. 맞습니다. 4번의 조합원은 가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자, 우리 토지 등 소유가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동의한 자에 한한다. 그렇게 했었죠. 동의한 자에 한한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조합은 동의를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물건 취득과 관련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3번만 맞고요. 26번의 그 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전제로 해서 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요. 다 토지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고 있다. 공유라면 항상 공유자 수가 아니고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거 맞고요. 이 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 개발법과 같습니다.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 역시 겸할 수 없죠. 원래 다른 조합은 겸할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개발법과 다 같은 원리들이죠. 4번에 당연 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유효하다. 맞습니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요. 5번의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은 대의원과 겸직금지, 대의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고요. 조합장만 예외적으로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대의원이 자격이 있어야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지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죠. 조합장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 27번 얘기는 정비법상 역시 재개발사업조합, 재개발조합을 전제로 해서 옳은 것은인데요. 재개발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 인가를 받는다. 정비법에서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죠. 시장소구청장을 줄여 부르는 시장군수. 틀렸고.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되는 필수기관이죠.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3번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정관을 변경하는 총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동의가 됩니다. 정관 변경은 과반수 동의 중에 하나인데 그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정비 예정 구역에 관련된 거라 조합의 돈에 관련된 거, 설계자, 시공자 이 주로 4가지, 더욱 중요한 4가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예외 3번이 맞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이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4번의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우리 이사감사 임원의 선임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까지도 정비법에서는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의원에서 해임할 수 없다 그래야 되고요.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우리 28번 보시면 요거는 정비법 규정상 정비조합의 대의원에는 일정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 그 사이로 옳은 것은 답이 2번의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다 총회 정권상이 아니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에 대한 것은 그 조합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둘 다 총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법상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개발법에 비해서는 시험에는 좀 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총회 정보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살짝 보실 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이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둔다. 총회 필수기관이라는 뜻이죠.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7일 전까지 하는 거 뭐 이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니까. 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조합원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이게 직접 출석 정도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출석 말고 대리인을 통한 출석 말고 개발법은 이런 얘기 없는데 우리 정비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직접 출석 정조수가 있는데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다만 4번의 창립총회처럼 중요한 총회라든지 사업시행기획사 관리처분 이 두 계획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수립 변경하는 총회할 때는 좀 더 많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예외 규정이죠. 원칙은 3번. 거기에다 예외 세 가지 4번 정확합니다. 이게 직접 출석 정도수 얘기고요. 5번의 의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함이 원칙, 정관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시행기획사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 일반 동의가 아니고요.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동의보다 센 과반수 동의가 바로 세 가지예요. 아까 원칙적 정관 변경과 시행기획서 관리처분 요 세 가지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제적 과반수 동의를 얘기하죠. 창립총회는 여기서 빠지는 게 창립총회는 이제 별도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창립총회는 별도의 결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는 여기서 빠지고 정관 변경과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게 원칙적으로 과반수 동의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시행계획서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도 그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다 그런 말이 들어가면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 해설을 잘 해놨죠. 그 다음에 바로 30번도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렵게 낼 때 내는 건데요. 정비법상 조합은 정관을 변경해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허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허수 인가를 받는 건데요.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정관 변경은 대부분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센 것이 좀 더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도 우리 해설에 있듯이 조합원의 어떤 자격 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바꾸는 거, 조합의 어떤 비용 등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시행자, 설계자 크게 네 가지 틀이라 여기서는 2번은 이제 조합의 비용 부담에 대한 거, 조합의 돈에 관련된 것이라 역시 3분의 2 이상 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의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 작년 문제지만 전체 이거는 조금 이제 작년 문제 치고는 좀 어렵게 낸 것에 속하는데요. 사실 조합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냈는데 일반적인 거 사실 맞춰주시면 되고 좀 어려운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다뤄드리죠. 자, 옳은 거 찾는 건데요. 1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자, 조합 설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 조합 설립해야 된다는 그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일 잘 사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의무가 없는.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도 바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해야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정답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준다. 사실 여기서 이사 수라든지 이런 거 몇몇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작년 문제가 좀 평상시에 안 묻던 걸 물어서 어렵다는 건데요. 우리 이사 수까지 이게 0에 나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 임기는 뭐 3년 이하에서 정하는데 그거 법에 있어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해설에 있듯이 이사 수는 최소 3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 조합장은 한 사람이잖아. 이사는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인데 만약에 조합원 수가 100명 넘는다. 그러면은 5명이 최소수가 돼요. 100명을 넘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100명을 넘지 않으니까 3명 이상으로 둬야 됩니다. 3명 이상으로.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이 되고요. 뭐 감사에서는 물은 적 없지만 1명에서 3명 사이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죠. 이런 걸 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3번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그럼 단지가 아닌 지역에는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를 얻은 재건축 조합 만들 때 정비구역에서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죠. 그러면은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니까 그럼 433이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433이가 되는 거. 자, 4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시행계획서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 시행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을 의결하는 총회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건 맞았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이 아니에요. 현금 청산 금액을 제외한 정비 사업비 가지고 따진다는 점에서 이것도 어렵게 낸 지문이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어렵게 낸 거예요. 보통은 그냥 정비사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걸로도 맞거든요. 그 점이 어렵고 5번의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이것도 까다롭게 된 거죠. 지금 이것은 원래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까지도 정비법에서는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다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고동으로 이제 거리가 됐다라면은 그 거리된 자에 대한 보궐 선임은 보궐 선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궐 선임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사감사나 대의원회가 아니고 조합장이라면은 조합장만큼은 대의원회가 보궐선임을 못합니다. 조합장만큼은 그러니까 거리된 자에 대한 보궐선임이라 하더라도 조합장만큼은 언제나 총회에서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합장이 아닌 자에 대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예의대로 가능한 경우는 조합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게 낸 거지만 이왕 나온 것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32번이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만 아니죠. 일정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는 사람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 아닌 곳에서 시행될 수 없다. 재건축만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연립을 20세대 이상 짓고자 할 때 말이죠. 그때는 정비구역 아닌 곳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3번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라. 시장군수의 신고가 아니고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는 시장군수 인가를 받고 이제 등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번의 건축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보통 제가 그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도 조합원의 어떤 자격, 탈퇴, 교체 등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총회 정권 사항에서 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조합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원이 그 신규 가입돼서 변경되는 것을 가벼운 변경이다 그러면 그 동의 필요 없고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없고 시장으로서에게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많은 경미한 것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개발법에서 환지할 때도 이런 느낌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경미한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은 남아있고자 하는 자 어떤 남아있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건축물이 그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매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어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가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교체로 보는 거예요. 그 건물 소유자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는 가벼운 것으로 봐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요청의 경우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 뿐이죠.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도의사, 정비사업에서는 시도의사가 나오는 건 없죠. 작은 사업이라 시장군수입니다. 자, 이제 174쪽에서는 사업 시행계획과 이제 사업 시행 파트가 나옵니다. 자, 지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할 때 지금까지 시행자 파트를 했고요. 시행자로서 조합하는 것까지 했고, 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원수의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됐을 때 사업시행권을 딴다 그랬죠. 사업시행권 딴 다음에는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는 분양 통지 및 공고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알려주는 얘기 중에 분양 신청 기간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이때 신청을 받아서 신청 안 한 사람 등은 현금으로 청산해버리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그자가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그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역시 시장문수에게 인가를 받고 고시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고시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 조성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게 권리이전고시 파트죠. 권리이전고시 파트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권리 중에 무엇이 넘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제 이 파트인데 이것은 뭐 크게 할 것은 없어요. 크게 할 건 없습니다.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를 시장자가 받는 건데 개발법이랑 비교해보면 그쪽에서는 그쪽과 달리 여기서는 그 대신 민간 시행자가 시행계획 작성했을 때는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일정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이라면 시행계획이니까 과반수 동의고요. 민간 출신인 지정개발자라면 면적 50%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간인 중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라면 조합도 아니고 지정개발처럼 조합처럼 단체도 아니고 지정개발처럼 어떤 거 요건 갖춰 지정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못 믿어서 이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아까 조합은 과반수, 지정개발자는 50% 과반수다. 50%와 비슷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만큼은 이제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여기 민간 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동의받는 그게 좀 특수하게 있죠. 그리고는 뭐 다른 거는 크게 별로 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자체는 그렇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자를 하고 시행자 보호 조치 같은 거를 이제 이쪽에서 좀 봐주셔야 되는. 자, 1번 보시면은 다음은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장은수가 아닌 시행자는 사업 시행 기술을 작성하여 시장은수 인가권자가 시장은수니까 만약에 시장원수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요. 시장원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행에서 작성하면 시장원수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한다. 같은 절차죠. 시장원수의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시행자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조합이라면 조합원 동의. 이 조합원 동의가 과반수 동의가 되는 거죠. 여기 안 써져 있지만 4번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인가 신청 전에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상대적으로 민간인 중에서 못 믿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 더 센 동의를 받는 거 그거를 이제 정답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다 그러면은 면적 50% 이상 소유자 과반수 맞고요. 자, 우리 2번은 정비법상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했는데 자, 우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공자는 직접 공사하는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선정하는데 우리 시행자 중에서 우리 공공과 민간 중에서 민간이라면 주로 조합을 얘기를 합니다만 조합 외에도 토지 등 소유자도 민간 시행자죠. 이런 민간 시행자가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부정이 많아서 법에서 통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로 공공이 할 때는 뭐 믿어준다는 차원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민간 중에서도 조합은 단체고 토지공사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인 조합을 좀 더 믿어주죠. 선정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를 통제하는데 먼저 선정 시기를 보시면은 조합이라면은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후에 선정하라. 이게 선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통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조합이 설립인가도 받기 전에는 아예 조합에는 형체 자체가 없잖아요. 조합에는 말을 못하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정확히는 등기를 해야 성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성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도 설립인가로 하든지 조합의 뼈대는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선정하라는 얘기는 시기를 전혀 통제 안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시기에서는 토지등 소유자를 통제한다 보시면 돼요. 더 못 믿기 때문에. 우리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선정하라. 이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시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라 이런 걸 제가 여기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 얘기입니다. 의무적으로 이 사업시행 인가받고 선정하게 돼 있어요. 못 믿기 때문에 괜히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했다가 나중에 사업 시행권도 못 딸까 봐. 사업 시행권을 못 하게 되면 시공자로 선정받은 사람은 그냥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것도 통과 못 할까 봐 확실하게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나서 선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못 믿어서 시행자 지정고시호가 아니고. 그래서 요게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는 거예요. 요건 시기 통제하는 그 대신 조합에서는 시기를 통제 안 하는 대신에 방법을 갖고 통제하죠. 조합의 약속이 정관인데 그죠? 정관의 정한에 따라 맡기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해주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통제하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방법을 통제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기 통제 안 하고 방법을 통제한다. 이때도 물론 조합원이 100명이야 작을 때는 이제 정관에 맡기는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만 이게 강한 통제입니다. 토지소가 한다면 시기를 통제했기 때문에 방법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토지등소의 약속이 규약이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 이렇게 이제 자율에 맡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건 민간인들 할 때 주로 이거 시기와 방법 구별하시면 되는 건데 공공시행자,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예외적으로 시행자로 등장했다 믿어주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하라.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시행자도 아니니까 시기 통제 안 하고 방법 얘기도 없어. 단 시장운수 등이 했을 때는 주민대표회 등이 시공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추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만약에 추천했다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 그 정도만 공공시행자는 통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자가 있으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의무를 지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민간인 시공자로 선정됐잖아. 건설업자 같은 경우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조합에 대해서 시공 보증서를 제출하라면 그런 얘기까지 같이 이제 시공자 선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구별하는 게 이제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인데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 총회에서 국장이 정하는 경제이체를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을 통제합니다.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시기 방법 정확합니다. 이번에 위 1의 경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이다. 100명 이하라면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는. 3번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니까 못 믿어서 시행자 지정고시가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이 시기를 정확히 보세요. 맞습니다.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4번의 토지등 소유자는 시공자를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게 틀렸죠.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니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번의 시장원수나 공사 등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은 역시 시공자 선정과 보증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됐는데 아까 시공자 선정은 2번 내용 갖고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1, 2번 얘기 동그라미 3번에 1번은 시장운수나 공사 등 신탁업자가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나 토지소유자 전체회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요. 시장운수 등이 할 때 맞고 2번에 위 1의 경우 시행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선정하여야 한답니다. 시장운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주민대표 등이 만약에 추천했다 그러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것이고 3번의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업체에서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시공자가 공사하기 전에 기존건축을 철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꼭 포함시켜서 한 사람이 철거하고 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시장건수나 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즉 민간인인 건설업자나 등록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면 시공자는 민간이니까 제대로 시공 못할까 봐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된다. 5번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공 보증하는지는 읽어보실 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철거민 등에 대해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시행자의 임시 수용소 등 설치 의무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하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보내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서 끝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 스스로 살 곳을 공사하는 동안에 살 곳을 마련할 능력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자가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동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임시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2사업만 해당이 돼요. 제일 힘들게 사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힘들게 사는 게 주택 재개발, 이 2사업에서만. 이 2사업에서 철거민이 생기면은 살 곳을 시행자가 마련해 주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이상만 하더라도 시행자가 임시수용소 설치에도 들어가서 살지도 않아요. 스스로 가서 좋은 곳 가서 살다가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분양받고 들어가지. 그래서 이 2사업 시행으로 철거민이 생겼을 때고 이때 그 대신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임시수용소 설치해 주는 것만큼 법에서 밀어주기를 이러한 시행자는 국가나 지자체 이런 행정청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공공단체는 이제 행정청이 아닌 걸 얘기하죠.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까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취급이 다릅니다. 행정청 것을 쓸 때는 이거 세금으로 어차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의 효과가 가지는 이 시설 등을 만약에 임시수용소로 이용한다면 그냥 무료로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쓰게 해놨어요. 무료로 쓰게 해놓다 보니까 혹시 국가자체가 시행자로부터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까 봐 거절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사용 신청을 받기 전에 국가자체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든지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이미 확정됐다 그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런 경우에도 시행자에게 거절을 못해서 쓰게 한다면 이미 쓸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등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때는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거 외에는 거절 못합니다. 그런 얘기도 두고 있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을 쓴다면 이거는 행정청도 아니고 개인 거 아닙니까? 그럼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 때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그래서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한 조치 2사업, 개선사업과 재개발이 다른 사업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번에 시행자는 임시수용소에서 필요한 때는 지자체나 그 밖에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까지도 국가지자체 다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공사하는 동안 쓰면 되니까 일시 사용권이죠. 그런데 3번에 국가지자체나 공공단체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때는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 공공단체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국가 지자체 것을 쓸 때만 면제지. 여기선 공공단체만 하더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청 아닌 것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고 독자적 재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틀렸고 4번에 개인의 시세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해줘야 정당한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 이것이 손실보상 주체가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의 시행자로부터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죠. 제3자에게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다. 보통 각종 허가나 등기 등을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됩니다. 매입 의무가 있어서 이 국민주택채권 가지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마련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마련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번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그렇게 됐을 때는 매입 의무가 없다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예외는 이제 재건축이 제일 많이 예외 나오지만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선 사업은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재재권 매입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안 사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임대료, 지료, 기타 사용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려대에서 그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개발법과 정비법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게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개발법에서는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둘 다 인정하죠.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 했을 때 권리 조정을 위해서 임대료 증감 청구로 인정하고 아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했을 때는 이제 손실 보상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비슷한 얘기가 여기서는 계약 해지권만 있어요.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해지권만 있습니다. 해지권만 있고 임대료 증감 청구가 없다라는 게 개발법과의 차이예요. 개발법에서는 환지를 줄 때 하지 않습니까? 땅을 줄 때. 그러니까 뭐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정비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새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대차 등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밖에 거의 없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로 해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임대료 증감 청구는 없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계약 해지권, 손실보상이 안 될 때 해지권의 원리는 똑같아요. 금전의 반환 청구권을 시행자에게 청구하시고 시행자는 소유주에게 구상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린 겁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개발법과 달리 정비법에서는 없다. 3번은 계약을 해지한 자는 계약 해지권은 존재하죠. 그래서 금전의 반환 청구권을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사용권이 없다. 자, 우리 정비사업에서도 수용사용권은 인정을 합니다. 도시군구획사업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라면 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아예 수용사용권이 없다라는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에 있는 주택을 간단하게 정비하는 것이라 이거를 뭐 새로운 땅을 수용해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아예 없고 재건축은 긴급한 경우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이제 나머지 인정하는 사업에서는 공유든 민간이든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없는 예로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정도. 5번의 대전호주로 현물 보상할 때는 공토법 규정 사전 보상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원래 수용할 때는 사전에 현금으로 먼저 보상을 하고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물건으로서 보상한다. 현금이 아니고 물건,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한다라면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공사 끝내고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현금 보상에 대한 예로서 현물 보상을 한다면 준공인가 받고 나서 먼저 취득했다가 준공인가 받고 나서 사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죠. 맞습니다. 6번에 정비사업을 위한 절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그냥 안 봐도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뭐 5번 문제로서 기출문제 소개되어 있지만 뭐 바꿔서 낸 거예요. 5번, 6번 다 비슷한 문제로서 이제 바꿔서 낸 거죠. 불과합니다. 그리고 178쪽부터 나오는 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자, 제가 지금 이것까지 했잖아요. 사업시 인가고시.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면 분야에 관련된 분양 신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분양 승인 공고는 사업 시행 계획 다음에 나온 거니까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통지 공고하고요. 물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경우는 시공자와 선정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60일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이때로부터 60일 요 시간이죠. 그리고 이때 알려주는 분양 신청 기간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신문 공고는 안 보잖아요.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이라고 정하는 게 분양 신청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20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 신청을 받는데 신청 안 한 사람 포함해서 분양 안 받을 사람 3사람이 있어요. 분양 안 받을 사람 3사람. 신청에 따른 신청을 안 한 자, 신청은 했지만 기간 끝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한 자, 철회도 안 했지만 관리청계 인가 과정에서 자격 없다고 제외되는 자까지 있어요. 이 3사람에 대해서는
분양 안 받을 사람이니까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데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현금 청산 시기는 셋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안 받는 때로 통일을 했습니다. 신청이 끝날 때가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관에서 제외되는 자가 마지막에 안 받는 자니까 이 마지막 안 받는 관리처분객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리처분객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안 받을 사람 세 사람은요. 관리처분객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언제 수립하느냐? 분양신청인이 종료된 때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전엔 못 만들어요. 끝난 때 요거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인가를 받는 건데 우리 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환지계획 내용과 비슷하죠. 차이점은 이제 환지와 달리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리처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확실하게 구별하는 거는 꼭 필요하죠. 우리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 두 가지 기준식이 구별하는 거. 이 내용 중에서 기술적 부분인 분양 설계에 대한 부분은 설계는 기술적 부분이라 최신 시점. 아까 이것은 신청인에 끝내야 만든다 그랬죠? 분양 신청인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는 합니다만 이 내용 중에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대한 가격 평가 시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기한이 끝날 때가 아니고 객관적인 때를 잡았어요. 사업시행권을 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때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대한 평가 기준식으로 잡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행정청이 시장호수가 인가해 주는 것은 당사자 이익과 관련 없잖아. 그죠? 하여튼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대한 평가 시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때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 전에 혹시 건물이 철거됐다. 이거 전에 오다가 건물이 보통 건물 철거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과로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로서 건물 철거 들어가거든요. 아니 건물을 자 관리처분 인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줄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철거하고 나서 새 공사하는 거죠. 새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과로서 기존줄 철거를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붕괴 우려가 있다. 폐공가 밀조로 우범지대가 그래서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철거할 때는 소유자 동의와 시장으로서 허가까지 얻어야 되지만 요거 이후에 철거하니까 보통 이때는 남아있지만 이거 전에 철거된 것 중에 사업시 인가고시 전에 만약에 철거됐다 그러면은 이때 있어야 건물을 평가하죠. 사업시 인가고시를. 이거 전에 철거되면 철거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장은수의 철거 허가를 받은 날이 기준시가 되겠죠. 원칙은 사업시 인가고시를. 그 전에 철거가 되면 철거에 대해서 미리 허가받은 날. 요 정확한 기준식이 둘을 여서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기준은 환지계획 기준과 비슷한데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종전의 수용을 평가할 때 면적, 이용사, 환경 세 가지만 고려하겠다라든지 그 정비구역 뭐 정화지, 가마지 이런 건 다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은. 근데 이제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도 현금 청산은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주택 줄 때 쓰는 기준 있잖아. 주택 줄 때. 이걸 입체한 지에서도 일부는 끌어서 썼었죠. 원칙은 하나 주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세대가 여러 주택 여러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이고 반대로 하나의 주택 등을 하나의 토지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한 주택만 주는 거예요. 공유했을 때는 하나 주면 지분대로 가져온다 그랬죠. 그런데 한 주택에 대한 예외로서 여러 주택 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일반적 예외는 여기도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에 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외는 어느 정비사 들어가는 예외는 두 주택 줄 수 있는 예외.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재산 범위 또는 면적 범위 내에서 두 주택 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중에 한 주택은 60 이하 소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소형으로 받은 60 이하짜리는 요거는 3년간 전매 제한 걸리죠. 3년 동안 최소 임대용으로 써라. 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60이하짜리 하나만.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예의다 그러면은 재건축이 수도권의 과밀역저건역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만약에 수도권의 과밀역저건역이 아닌 곳 보통의 지방이면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해서 다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수도권의 과밀역저건역에 존재하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면 세 주택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과밀역저건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인 곳이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게 한 주택이 되겠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면 근로소득, 기숙사 용도, 공공이 시행자라면 이건 이제 입체한 자체도 했던 얘기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규모
가격 상관없이 세 주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난다. 그럼 관리청은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게 되면 효과로서 기존 건축 철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사랑 관련된 효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사용수익 금지.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기간.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기간. 아니 공사를 한다면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하게 하면 안 되죠. 금지시키고 내보내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가 되느냐. 그림상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관리청이 인가고시가 있으면 저절로 금지가 돼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예요. 소유권이 넘어서 동시에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최대한 금지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임대차 등의 여러 가지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시기가 관리청의 인가를 받았을 때예요. 관리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 기간 보장을 안 해줘야 그 사람들 당신 임대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하고 내보내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관리청의 인가고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를 거친 후에 관리 이전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관리 이전 고시 파트는 소유권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관리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정하고 있는. 자, 우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는 시장운수의 공사 완료 고시가 있다. 공사 완료 고시를 받았다. 다 끝났죠? 그럼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측량된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했으면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전했을 때 그 사실을 고시하면 이전 고시가 되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상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 땅을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정비법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까 시기했죠? 절차를 순서대로 왔는데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넘어간다. 개발법과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용어가 다를 뿐이지. 개발법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그 대신 개발정비법에서는 기타 권리가 무엇이 동시에 넘어가는지를 이걸 아주 정확하게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넘어가지 않는 거, 존속하는 거, 소멸하는 거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넘어간다 주의였는데 여기서는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놔서 여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서 여러 가지 등기된 권리가 넘어간다. 저 동시에. 그리고 등기 안 된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요거까지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예로서 보통의 임차권, 보통의 채권, 그냥 채권자로 제가 표시해놨지만 그냥 보통의 임차권을 얘기해요. 우리 임차권이라면 등기되면 등기되는 권리로서 아니면 등기 안 돼도 대항력을 갖춰야 넘어간다 그랬죠. 그도 저도 하는 임차권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지만 성질상 안 넘어가죠. 요역지만으로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유치권, 질권은 물권이지만 안 넘어갑니다. 여기 등기되는 권리도 아니고 대항력을 갖춘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안 속하니까 대표적으로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 거. 그리고 청산한다? 그럼 개발과 거의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사후조차로 등기하는 거? 이것도 거의 같습니다. 약간 정부가 좀 더 세게 돼 있을 뿐이고 그건 문제 풀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이 178쪽에 1번 보시면 정비법상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을 했는데 1번의 시행자는 계략적 부담금 내용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60일 그래서 틀린 거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60일 있잖아. 요거 다음에 나오는 얘기지 요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때로부터 그게 틀린 겁니다. 2번에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하라. 통지한 때로부터 20일 연장. 3번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고 4번에 우편 방법으로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분양 신청기한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시행자는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죠.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 있다.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신청기한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에 대해서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에서 발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분양통지 공고 그 시한은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분양통지 공고 시한을 또 물어본 건데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시공자 선정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60일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할 때라고 했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만큼은 시공자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만 선정하고 그럼 그때로부터 60일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3번이 안 되고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거죠. 3번에 다음은 분양신청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 청산해야 됩니다. 신청 철회한 자도 현금 청산이죠. 3번에 인가된 관리 처분에 따라 제외된 자도 현금 청산. 이 세 사람이 분양 안 받을 세 사람 다고 그러니까 현금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4번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은 분양 신청 기한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하라. 예전에는 이 세 가지 1, 2, 3번 경우를 다 신청 기한과 관련해서는 이때로부터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과정 3번은 요때로부터 했는데 통일을 했다 그랬잖아. 통일을 해서 셋 다 어느 경우냐면은 관리처분기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산하라. 그래서 신청 기한 종료일이 아니고요. 4번이 틀린 겁니다. 통일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현금 청산할 때 5번의 청산 금액은 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산정을 하되 협의해서 산정하되 시장원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꼭 그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산금액에 대한 걸 한번 5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 문제가 다음은 정비법상 관리처분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옳지 않아. 관리처분 내용에 분양 설계 들어갈 수밖에 없죠. 대상자의 종조로 재건조나 소유권 외유 명세 이런 것도 들어가고 3번도 예정인 대정 앞으로 줄 거 추산액 다 들어갑니다. 근데 4번이 항상 제가 관리처분에서는 그 기준 시기를 좀 구별하시라 그랬잖아요. 4번의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투자 건축 현재 있는 부동산의 명세 및 요거 없어지기 전에 평가를 하는데 분양 신청에는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분양 신청에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식이고 종전의 투자 건축을 평가할 때는 아까 그림 그렸듯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철거된 것이다 그러면 미리 시장원수가 허가받은 날 예외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5번처럼 정비사업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부담기구 부담시기 사업 투명성에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4번 기준이 틀린 겁니다. 4번 기준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 관리처분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이것을 1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했다. 소유자 수만큼 주택 공급. 큰일 나죠. 공유했으면 항상 예외도 없어요. 1주택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지분대로 날아갔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쉬운 얘기죠. 2번에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는 감소시켜 적정규모가 되도록 마치 가만지처럼 반대로 지나치게 좁은 토지면 증가시킬 수 있죠. 3번의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분양 신청일이 만료되는 날 기술적인 부분이나 최신 시점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확하고요. 근로자수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너무 작은 것은 아까 늘려줄 수도 있지만 현금 청산도 가능하죠. 환지 부지정처럼. 그리고 또 하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도시를 취득한 자도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쉰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